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곳이 우리 다큐멘터리의 출발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존 밀러, CNN의 다큐멘터리 PD로 아시아 어린이들의 시민의식 비교라는 프로젝트를 이끌게 됐죠.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부터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아시아 애들이 노인을 도울까? 오히려 도시 문화가 각박해서 기대 안 해. 제 머릿속에는 이런 선입견이 가득했으니까요.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무관심한데 경쟁이 심하다는 아시아는 오죽할까 생각했었죠. 특히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세대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저 흥미로운 다큐 한 편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라 여겼을 뿐이에요. 일본, 중국, 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만 일본 비자가 지연되어 먼저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회의실에서 이런 말을 하던 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당시 저는 단지 일정 변경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 우연한 변경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때로는 계획의 실패가 더 큰 성공을 가져오는 법이니까요. 인천공항은 놀라웠습니다. 질서정연한 분위기와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에 촬영팀 모두가 감탄했어요. 미셸 토마스는 감수성이 풍부한 우리 팀의 작가인데 그녀의 말이 기억나네요. 이렇게 깔끔한 공항은 미국에도 드문데? 미셸의 눈빛에는 이미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마주한 질서 있는 택시 승강장, 친절한 택시기사, 깨끗한 도로, 모든 것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첫인상 좋긴 한데 결국 행동이 문제지. 한국 코디네이터 이수연이 우리를 맞이했을 때 저는 그저 형식적인 미소만 지었어요. 이수연은 통역사이자 현지 가이드였는데 그녀의 눈에는 우리가 잊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죠. 첫날 저녁, 그녀는 우리를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지글지글 타오르는 고기와 함께 나눈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밀러 씨, 한국 아이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수연이 소주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죠.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전 세계 아이들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제 대답에 이수연은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자신감을 그때는 잊지 못했어요. 밀러 씨, 한국은 좀 다를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수연의 말에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모든 가이드는 자기 나라가 특별하다고 말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날 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정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그저 일본으로 가기 전 들르는 경유지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첫 촬영을 시작한 날,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우리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무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도시의 일상이었을 뿐입니다. 학생들은 무리지어 하교하고 직장인들은 빠르게 걸음을 옮기며 노인들은 천천히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대도시와 다를 바 없었죠. 여기서는 큰 결과를 얻기 힘들 것 같네요. 제 말에 미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여전히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한국 아이들은 달라요. 그녀의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 촬영이 끝날 때까지 특별한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어요. 다만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여러 번 목격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획기적인 다큐멘터리 소재가 되기엔 부족했죠. 우리는 일본으로 떠나기 전 이틀간 서울 곳곳을 촬영했습니다. 학교 앞, 공원, 지하철역. 하지만 아이들이 노인을 특별히 돕는 모습은 찾지 못했어요. 사실 의도적으로 어르신이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을 관찰했을 뿐이니까요. 이수연은 계속해서 기회가 있어야 행동이 보이죠라고 말했지만 저희 촬영 일정은 빠듯했습니다. 도쿄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곳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를까? 마음 한편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지만 수십 년간 쌓인 선입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서구인들이 동양에 대해 가지는 전형적인 고정관념들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도 한국의 첫인상은 깔끔하고 체계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존, 괜찮아요? 미셸이 제 생각을 읽은 듯 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팀원들의 감정 변화를 잘 읽어내는 사람이었죠. 그냥 이 프로젝트가 우리 예상대로 진행될지 고민하고 있어. 제 대답에 미셸은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가끔은 예상 밖의 결과가 더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해요. 그녀의 말이 나중에 예언처럼 느껴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렇듯 우리 다큐멘터리의 진짜 힘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터였으니까요. 도쿄에 도착한 첫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시부야 거리, 신주쿠 공원, 학교 앞, 각 장소마다 연기자를 고용해 노인이 쓰러지는 상황을 연출했죠. 카메라는 숨겨두고 우리는 아이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연기자 할아버지는 10번 넘게 넘어져야 했고 매번 그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비슷했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쓰러진 노인을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빠르게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10번의 실험 중 단 2번만 누군가 도움을 주었는데 그것도 모두 어른이었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잠시 바라보다가 곧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인 걸까요? 이건 정말 내가 예상한 그대로야. 저는 촬영 노트에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셸은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죠. 그래도 뭔가 다르기를 바랐어요. 팀 분위기는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이수연은 일본에서의 결과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눈에서 약간의 실망감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자신감은 잃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팀 미팅을 가졌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중국에 대한 기대도 그리 높지 않았죠. 하지만 프로젝트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촬영본을 검토하며 제작 방향에 대해 고민했어요. 화면 속에서는 무관심한 아이들의 모습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영상으로는 현대 도시 아이들의 무관심이라는 주제밖에 안 나오는데 제 말에 촬영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본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다큐멘터리 아닌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각 나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비교 다큐멘터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차이점보다 공통점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저는 이수연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을까요? 일본에서의 실험을 한국에서도 해보고 싶네요. 이수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 한국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실 거라는 점이에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약간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그저 애국심 때문일까? 의구심을 품으며 우리는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의 일정은 일본과 비슷하게 진행됐습니다. 천안문 광장, 왕푸징 거리, 베이징 대학 근처. 우리는 다양한 장소에서 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연기자 노인이 쓰러지면 우리는 숨겨진 카메라로 지나가는 아이들의 반응을 관찰했죠. 결과는 역시나 실망스러웠어요. 중국 아이들도 대부분 무관심했습니다. 간혹 멈춰 서서 구경하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청소년들이 더 많았습니다. 한 아이는 쓰러진 노인을 보고 웃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뭐지? 인간성의 위기인가? 미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황은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아시아의 도시와 디지털화가 어쩌면 전통적인 미덕을 빠르게 지워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의 촬영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프로젝트 전체가 단조로워 보였죠. 아이들의 무관심이라는 단 한 가지 주제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미셸은 밤늦게 제 호텔 방을 찾아왔습니다. 존, 솔직히 지금 우리 다큐는 너무 뻔해요. 그냥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나열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반전이 필요해요. 뭔가 다른,
희망적인 미셸의 말에 저는 깊게 공감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저 어둡고 절망적인 메시지만 전달하는 다큐멘터리는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미셸의 제안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좋은 다큐멘터리를 위해서라면 그럴 가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수연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팀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거기서 좀 더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을 해볼 거야. 팀원들은 조금 놀랐지만 대부분 동의했어요. 프로젝트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연 씨, 우리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촬영하고 싶은데. 제 말에 이수연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준비를 해놓을게요. 밀러 씨,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것을 보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 팀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무작위로 관찰하는 대신 통제된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일본과 중국에서 했던 것처럼 연기자 할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하기로 했죠. 촬영 장소는 강남의 한 초등학교 근처 횡단보도. 학교 시간에 맞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미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번 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최악의 경우라도 일본, 중국과 일관된 결과를 얻게 될 테니까요. 그것도 다큐멘터리의 한 결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학교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모니터링하며 때를 기다렸어요. 연기자 할아버지는 보행기에 의지해 천천히 횡단보도 앞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신호가 바뀌기 직전 그는 계획대로 넘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보행기가 옆으로 넘어가고 그가 들고 있던 봉지에서 물건들이 흩어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던 교복을 입은 3명의 초등학생이 놀라서 멈춰 섰어요. 잠시 서로 얼굴을 바라본 후 아이들은 동시에 할아버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간 여자아이가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했고 다른 두 남자아이는 보행기를 일으켜 세우고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일어나는 것을 도왔어요. 한 아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기 시작했고 다른 두 아이는 보행기와 물건들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미셸은 모니터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죠. 이건 연출할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어떤 망설임도 부담도 없었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듯이. 이건 정말 미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제 눈을 의심하고 있었죠. 수십 년간 쌓아온 고정관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우리는 촬영된 영상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편집실로 임시 개조된 호텔방에서 팀원 모두가 모여 작은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할아버지가 넘어지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달려오는 장면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아이들의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놀라움과 걱정, 그리고 곧바로 결단력과 따뜻함으로 바뀌는 그 표정의 변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정말 아름다워요. 촬영팀의 한 멤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는 눈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미셸도 그리고 다른 팀원들도 눈물을 참지 못했죠. 저도 마음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예의 바른 게 아니라 그건 진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셸이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존,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연에게 연락해
아이들을 찾아볼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한국 아이들의 보편적인 모습인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서울 곳곳에서 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종로, 홍대, 강남, 잠실, 장소를 바꿔가며 연기자 할아버지가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했죠. 그리고 매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도움을 주었어요. 때로는 고등학생도, 때로는 유치원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었죠. 진심, 어린 걱정과 자연스러운 도움의 손길. 저녁, 호텔 로비에서 이수연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내가 말했잖아요 라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이수연 씨,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였는데 제 질문에 이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건 단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거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 전체가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이수연의 설명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의 힘이란 이런 것이구나.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촬영일, 우리는 처음 실험에 등장했던 새 아이들과 인터뷰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수연이 학교 측의 협조를 얻어 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은 덕분이었죠. 아이들은 수연, 민준, 지훈 모두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날 왜 할아버지를 도와주었나요? 미셸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세 아이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더니 마치 이 질문이 이상하다는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어른이 넘어지시면 도와드리는 게 맞잖아요. 수연이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 순수한 대답 앞에 우리 모두는 말을 잃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지팡이 짚고 다니시거든요. 민준이가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넘어지시면 정말 다치실 수 있으니까 꼭 도와드려야 해요. 지훈이는 조금 수줍어하면서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른들을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엄마도 항상 버스나 지하철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셨고요. 아이들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그날 도와드리고 나서 어떤 기분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연이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니까 저도 기뻤어요. 그 말에 다른 두 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셸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존, 이 아이들의 순수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처음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좋은,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시아 아이들의 시민의식을 비교하려 했지만 이제는 한국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인간성의 교훈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떠올랐죠. 미셸과 함께 비행기에서 대본을 다듬었고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편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편집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모든 팀원이 이 프로젝트에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된 덕분이었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직접 출연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제 목소리는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한국을 하나의 작은 나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 장면은 제 세계관을 바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나 경제 성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는 마음의 품격, 인간을 대하는 따뜻한 방식,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문화의 힘일 것입니다. 다큐멘터리가 CNN에 방영된 날, 저는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큰 기대를 받지 못했어요. 아시아 문화에 대한 또 하나의 피상적인 관찰 정도로 여겨졌죠. 하지만 방송 직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아이들이 손길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CNN 본사에는 시청자들의 편지와 이메일이 쇄도했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어요. 그 아이들의 손짓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 같네요.
한국이라는 나라, 이제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 다큐멘터리는 일주일 만에 온라인에서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각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심지어 몇몇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연락까지 왔어요. 이런 반응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작팀 모두가 모여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미셸이 감동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존, 우리 영상을 본 한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이 한국의 경로 문화를 연구하고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대요. 우리 팀에게 자문을 요청했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문득 이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 한국 아이들은 달라요라고 말하던 확신에 찬 목소리. 그녀에게 연락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CNN은 이 다큐멘터리의 성공에 힘입어 저에게 서울 특파원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심층 보도를 이어가자는 취지였죠. 몇 주간의 고민 끝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이야기, 더 깊은 통찰을 찾고 싶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첫날, 저는 그때 그 횡단보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학교 시간이 되자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저희 다큐멘터리의 주인공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노인이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려는 찰나 몇몇 아이들이 노인의 팔을 잡고 함께 건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출된 장면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장면이 아니라 이곳의 평범한 일상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 다큐멘터리는 이런 자막과 함께 끝났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기술도 경제도 아닌 마음의 품격일지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함을 함께 나눠주세요. 한국 아이들이 보여준 작은 손길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